저는 올해 25살 대학생입니다. 사연이 조금 복잡한데 재수 시절 만났던 여자친구의 어머니와 지금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어른으로서 다정하게 대해주시는 분이라 생각했는데 사람의 정이라는 게 참 묘하더군요. 한 번 발을 잘못 디딘 후 후회하면서도 그 관계를 끊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속궁합도 잘 맞고 몸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너 없인 이제 못 살아. 그녀는 자꾸 제게 매달리고 저 역시 그녀를 완전히 놓아버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녀를 좋아합니다. 단순한 호의 이상의 애정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 구석에서는 끝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리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녀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더 크게 울립니다. 어쩌면 정말 사람의 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고도 강한 것인지 이제야 실감하는 중입니다. 한창 랜덤 채팅이 유행이었을 때 친구 녀석 하나가 채팅으로 만난 여자와 사귀었는데 우리들한테 소개도 시켜주고 몇 번 술자리도 가졌어요. 그때는 공부에 집중하느라 별 생각 없이 그런가 보다 하면서 지냈는데 막상 친구가 그 여자애랑 만나고 다니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니까 어느 순간 이성에 대한 호기심도 급증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친구를 통해 소개받은 여자애랑 연락하고 지냈는데 점점 좋아져서 내가 한번 만나자 해서 밥 먹고 노래방 가고 했었죠. 그녀랑 집도 가까워 자주 볼 수 있었고 남친이랑 헤어지고 솔로로 지내고 있던 터라 우린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그녀는 아버지가 어렸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고 홀어머니랑 남동생이 한 명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우리 사이를 응원해줘서 집에서 영화 보고 치킨 피자 배달 시켜 먹고 거의 집에서 공부하며 데이트도 함께 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여친 엄마는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그러다 저는 군에 입대하게 되었고 여친은 다른 지역 대학에 합격하면서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제대 후 복학 시기와 타이밍이 안 맞아서 복학을 하지 못한 채 매일같이 PC방에 출근하고 해 빠지면 술 먹고 집에 들어오는 그런 나날이었죠. 그러다가 우연히 길을 가다가 예전에 사귀었던 여친의 남동생을 만났습니다. 벌써 대학생이 되었더군요. 그래서 다음에 술 한잔 하자고 했더니 연락처를 주었어요. 반갑다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누나는 잘 있냐고 물었더니 학교 생활 잘하고 있다더군요. 그러다 하루는 술은 땡기는데 만날 사람이 없어 그 남동생한테 술 한잔 하자고 연락을 하니깐 자기네 집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제가 부담된다고 하니깐 예전엔 잘만 오더니 어떠냐고 누나도 집에 없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그러더니 자기 엄마가 날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형, 내가 우연히 형 만났다고 하니깐 언제 시간 되면 한번 데리고 오라더라. 엄마가 형 많이 보고 싶대. 정말이야? 아줌마가 먼저 나 보고 싶다고 말한 거야? 당연하지. 예전부터 우리 엄마가 형 많이 챙겼잖아. 생각 안 나? 맞지, 맞지. 옥순 아줌마가 마치 날 아들처럼 대했었지. 아줌마가 보고 싶어 한다고 해서 예전 추억도 있고 아줌마께 인사도 드릴 겸 해서 예전 여친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동생이 왜 자꾸 집으로 오라는 줄 알겠더군요. 예전에는 1층이 슈퍼마켓이었는데 치킨오프 집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치킨을 참 좋아했거든요. 시간이 밤 9시쯤 되었는데 옥순 아줌마가 날 보더니 환하게 웃으시면서 아주 반갑게도 맞아주시는 겁니다. 여전하시더군요. 아줌마, 그동안 잘 계셨죠? 그래, 나야 잘 있었지. 너 진짜 오랜만이다. 명문대에 입학했다며. 늦게나마 축하해. 아주머니도 여전하시네요. 요즘도 요가하러 다니세요? 그녀는 45살이다. 젊었을 땐 요가 강사로, 나이가 들어서도 하루에 2시간씩 요가로 몸과 마음을 단련시키는 거 익히 알고 있었다. 그럼 요즘도 꾸준히 하지 너도 알잖아. 나 운동 중독인 거. 호호호. 그럼요. 잘 알죠. 하하. 그녀가 저에게 느닷없이 물으셨습니다. 너 여자친구 있니? 순간 당황했지만 미영이랑 헤어지고 나서는 군 생활하느라 썸 타는 여자도 없다고 솔직히 털어놨죠. 그러면서 외로워 죽겠다며 엄살을 좀 부렸습니다. 아줌마는 웃으시며 너처럼 키 크고 남자다운 애가 대학 생활 시작하면 여자들이 줄을 설 거야 라고 덕담을 해주셨죠. 저도 갑자기 호기심이 생겨서 물었습니다. 아줌마는 만나시는 분 없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남편과 사별한 뒤로 깊이 누군가를
만나본 적은 없으시다고요. 주로 비슷한 처지의 분들을 소개받으셨지만 또래 남자들은 너무 아저씨 같아서 싫었다고 덧붙이셨죠. 그러면서 한숨을 쉬며 이제 다 늙은 아줌마를 누가 쳐다봐 주겠어. 여자로서 좋은 시절은 다 간 것 같아.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그녀의 기분이 다운된 게 느껴졌어요. 분위기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에 너스레를 떨면서 말했습니다. 아줌마가 얼마나 매력적인데요. 근데 눈이 너무 높아서 문제라니깐요. 내가 눈이 높다고? 아닌데. 뭐가 아니에요. 또래 남자들은 싫다면서요. 아니 싫다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남자 대부분이 틀딱 같았다고. 그럼 연하남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게 요즘 대세잖아요. 아줌마는 그 말에 살짝 웃으시더니 어디 그런 눈먼 연하남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수줍게 웃으셨죠. 그러면서도 진지한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내가 아직도 여자로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 그 순간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아줌마는 충분히 매력적이세요. 지금이라도 애인도 사귀고 즐겁게 살아보셔야죠. 제 진심 어린 칭찬에 아줌마는 기분이 한층 좋아 보였고 얼굴도 살짝 상기된 듯 붉어졌습니다. 우리 정태 군 생활하고 나더니 어른이 다 돼서 돌아왔네. 이제 아줌마랑 데이트해도 되겠다. 예. 데이트는 무슨 애들도 아니고 하려면 연애를 해야죠. 뭐 이제 아줌마 놀리기까지. 그리고 아줌마는 오늘 술값 공짜라며 생맥주와 치킨을 테이블에 세팅해 주셨고 시간 날 때마다 저희 테이블로 와서 한 잔 따라주고 한 잔 받아 마시고 하셨습니다. 약간 취기가 오르자 동생은 학교 생활 얘기를 하며 신나서 떠드는데 나는 계속 아줌마 생각만 나고 좀 전 데이트해도 되겠다가 무슨 뜻이지 하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땐 술이 좀 취한 상태였죠. 아줌마는 안주를 더 준다고 똥집 튀김을 가져다 주었는데 안주에는 관심이 없고 자꾸 얼굴만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늦게 합류한 아줌마와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 시간이 늦어서 자고 가라고 해서 알았다고 하고 가게 문 닫고 집으로 올라가 칫솔 꺼내주길래 양치질하고 대충 씻고 동생 방에 먼저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 스르륵 잠이 들어 버렸죠. 자다가 순간 잠이 깼는데 시간을 보니깐 새벽 6시더군요. 시간을 왜 기억하냐고요.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일어나 보니 동생 놈은 옆에 떡실신했더군요. 소변을 봐야 할 것 같아서 나가보니 아줌마가 거실 바닥에서 흰색 요가복을 입고 운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에 한참 넋을 놓고 쳐다보게 되었지요. 아줌마, 이 시간에 무슨 운동이에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새벽 운동을 집에서 하고 있다더군요. 새벽에 일어나 러닝머신 30분 정도 하고 요가를 하는데 남들보다 2시간만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새벽 시간을 활용하는 게 꾸준한 몸 관리를 할 수 있는 비결이라며 갑자기 너도 와서 아줌마랑 같이 요가할래. 그러대요. 잠도 덜 깬 상태에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네 라고 대답을 했지요. 그러고 우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며 기본 요가 자세를 취할 때마다 그녀는 내 모습이 우습다며 깔깔거리며 즐거워했다. 살면서 내가 몸치란 게 감사한 적은 그때가 처음이다. 약 1시간가량 그녀에게 요가를 배우는 시간이 얘겐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다. 저 때문에 운동도 제대로 못하시고 어제 공짜 술도 얻어먹었는데 시간 나면 저녁이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뭐야, 지금 나한테 데이트 신청이라도 하는 거야? 그녀는 내 눈에서 어떤 욕망을 읽어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욕정이 번들대는 눈은 내의지로 감출 수 없는 법이다. 근데 의외의 대답이 흘러나왔다. 요즘 맛있는 초밥집 아는데 거기서 술 한잔 하자 그럼. 호호호호. 그녀의 집 앞에서 만나 초밥집으로 걸어가던 중 아줌마가 불쑥 제 팔에 팔짱을 끼셨습니다. 순간 놀랐지만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어요. 사실 장난스럽게 손등을 툭 치거나 가벼운 스킨십은 몇 번 있었지만 이렇게 팔짱까지 낀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것도 깊숙이 말이죠. 저는 살짝 쳐다보며 오늘 데이트 적극적이시네요. 장난스럽게 말을 던졌고 아줌마는 웃으면서 가끔은 그래도 되지 않겠어? 라고 받아치셨죠. 그 짧은 대화가 어찌나 자연스럽던지 어느새 우리는 그렇게 다정한 모습으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초밥집은 한산했어요. 내부는 칸막이로 나뉘어 테이블이 밖에서 보이지 않는 아늑한 공간이었죠. 들어서자마자 아줌마는 남자랑 단둘이 이렇게 술 마시는 건 정말 오랜만이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살짝 웃으며 아줌마, 오늘 취하시면 제가 어떻게 할지 몰라요. 농담을 던졌죠. 그러자 아줌마는 정말 못하는 농담이 없구나 하며 웃으셨고 그 모습이 어찌나 생기 있어 보이던지 그날의 분위기는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술이 몇 잔 들어가자 서로의 속마음을 꺼내놓게 되었죠. 저는 한창 나이에 공부한다고 제대로 된 연애도 하지 못한 채 흘려보낸 시간이 아쉽다고 털어놓았어요. 아줌마도 남편과 사별한 뒤 느꼈던 외로움과 애들을 먼저 챙기느라 여자로서의 삶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 속상했다는 이야기를 꺼내셨고요. 서로의 아픔을 듣다 보니 괜스레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죠. 혼자 참 힘드셨겠어요? 이제 아줌마도 아줌마 인생을 사세요. 즐기면서 말이죠. 나도 그러고 싶지.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을 사는 건지도 모르겠어. 오늘처럼 하면 되죠. 저랑 술 마시며 데이트도 하고 행복이란 게 별거 있나요? 좋아하는 거 하면서 웃고 사는 게 다죠. 내가 오늘 정태한테 많이 배우네. 시간이 흐르고 술 기운이 오르자 분위기는 점점 더 무르익어갔습니다. 저도 간만에 여자랑 술 마시니 기분이 업되네요. 그래. 나도 간만에 남자랑 술 마시니 기분 좋다. 그녀는 이제 자연스럽게 농담을 받아주었어요. 이후 천천히 아줌마를 바라보니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고우셨습니다. 술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날의 묘한 분위기 때문이었을까요? 자꾸만 아줌마를 다시 보게 되더군요. 무언가에 이끌린 듯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옆자리로 조심스레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줌마는 눈이 커지며 살짝 놀란 표정을 지으셨지만 옆에서 마시고 싶어서요. 는 제 말에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순간 분위기가 어찌나 묘하던지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가 온몸에 울리는 것 같았죠. 이후 우리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정태, 너 아니었으면 평생 이런 느낌을 모르고 살다가 죽을 뻔했어. 그녀가 교태 섞인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그 말에 나는 순간 웃음이 터졌지만 묘하게 기분이 좋아지기도 했다. 저도 그래요. 이래서 사람들이 궁합궁합하는 거였나 봐요. 내가 장난스럽게 대답하자 그녀도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마치 음모라도 꾸미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사실 나도 그녀도 이런 죽이 척척 맞을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래서 어른들이 젊었을 때 많이 만나보라고 하는 건가 싶어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웃었다. 맞아. 나도 그 말 이제 좀 알 것 같네. 나도 사실 사별 후에 남자를 적게 만나본 건 아니었거든. 그녀의 고백은 조금 뜻밖이었다. 나는 장난스럽게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며 오, 옥순 씨 의외인데요? 하며 놀라는 척했다. 그녀는 손을 살짝 내저으며 말을 이었다. 뭐랄까, 별로 끌리는 사람이 없었다고 해야 하나? 만나도 이 사람이다 싶은 느낌이 없었어. 그러다 보니 점점 그냥 남자는 잊고 살았지. 왜 저처럼 땡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녀는 날 쳐다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래서 내가 더 특별한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면서도 어깨가 으쓱했다. 내가 좀 특별하긴 한가 보지? 그 이후로 그녀는 나를 부르는 호칭까지 바꿨다. 서방님, 처음엔 조금 당황스러웠다. 아니, 갑자기 서방님은 또 뭐예요? 내가 놀란 눈으로 묻자 그녀는 껄껄 웃으며 말했다. 뭐긴 뭐야. 이제 넌 내 서방님이지. 그러니까 잘해야 해. 그녀의 장난스러운 태도에 나도 어이없어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서방님이라니 그래도 뭐 나쁘진 않네요. 사실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꽤나 기분 좋은 호칭이었다. 우리 관계는 그렇게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녀는 내가 특별하다고 했지만 사실 나도 그녀를 특별하게 느끼고 있었다. 대학 생활은 늘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수업과 과제에 치이고 동아리 활동과 친구들과의 모임까지 챙기다 보니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옥순 아줌마와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한때는 매일같이 얼굴을 보던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 보름에 한 번쯤 얼굴을 보는 게 고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저에게도 썸을 타는 여자가 생겼고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저는 점점 더 바쁘게 지내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오랜만에 아줌마와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반가운 마음에 찾아간 아줌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지만
뭔가 어딘가 모르게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러던 중 아줌마의 휴대폰에 알림이 뜨는 걸 우연히 보게 되었죠. 순간 기분이 묘했습니다. 아줌마,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요? 제 질문에 아줌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얼마 전에 알게 된 사람이 있긴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싸늘해졌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인 연인도 아니고 각자 자유로운 관계라는 걸 알면서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서운함이 밀려왔죠. 저도 사실 썸 타는 여자가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만나볼까 생각 중이에요. 아줌마는 잠시 눈빛을 피하더니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까지 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돌아오는 길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줌마가 나만의 것도 아니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죠. 아줌마는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이대로 끝내는 게 맞는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만나보자는 생각에 아줌마를 찾았습니다. 늦은 저녁 카페에서 마주한 아줌마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절 맞이했습니다. 너 없인 이제 못 살아. 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줌마는 간절한 눈빛으로 고백했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난 건 사실이지만 그 이유가 제가 자주 만나주지 않아 외로움을 달래려던 거였다고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너 없인 못 산단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제게 단순한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삼수 끝에 명문대에 합격하기까지 옥순 아줌마의 뒷바라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죠. 밥도 챙겨주고 옷도 사주고 심지어 학원비와 용돈까지 도와준 그녀였습니다. 청소년기에 엄마 없이 자란 저에게 아줌마는 때론 엄마 같고 때론 친구 같고 때론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특별한 존재였던 겁니다. 아줌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너 없이는 못 살아. 대신 내가 결혼할 여자 생기기 전까지만 만나주면 안 될까? 그 말에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그녀의 곁에 남기로 결심했죠. 그 이후로 저는 바쁜 학교 생활 속에서도 아줌마를 더 자주 만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요즘도 가끔 그녀는 제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나 정말 너 없이 못 살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묘한 책임감과 감정이 뒤섞인 기분이 들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도 그녀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철딱선이 없던 시절 엉뚱한 생각과 잘못된 짓으로 인생을 외롭게 살게 된 60대 남성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땐 왜 그렇게 멍청한 짓을 했는지 후회가 막심입니다. 이것 때문에 병원을 몇 군데나 가봤지만 의사 선생님들조차 놀라워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는 한숨을 쉬더라고요. 제 나이대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녔을 때는 모든 게 부족했던 시절이었어요. 배를 고를 정도는 아니었지만 뭐 하나 마음껏 쓸 수 없는 시대였죠. 그래서 그런지 잘못된 정보나 지식이 판을 쳤습니다. 한창 성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저의 10대 시절도 그랬어요. 그때 남학생들은 남성의 가장 중요한 그곳, 아랫돌이 그곳의 크기에 대해 설왕설래가 많았답니다. 그곳이 튼실하고 탐스러워야 여자한테 인기가 많다는 이야기 때문에 그곳의 크기를 키울 수 있는 잘못된 정보들이 우리 사이에 돌아다녔죠. 누구는 주사기로 바셀린을 주입시키면 부작용 없이 크기가 커진다고 했고, 또 누구는 그곳에 상처를 내서 쇠구슬을 넣은 다음 상처를 아물게 하면 여자들이 무척 좋아한다고도 했습니다. 저도 친구들이 들려주는 솔깃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곤 했지만 그 방법들이 너무 무섭고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차마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죠. 그런데 저랑 친하게 지냈던 친구 만술이란 아이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야야, 근태야! 빨리 이리 좀 와봐라. 내가 엄청스럽게 대단한 정보를 갖고 왔다니까? 무슨 정보? 니 또 헛소리 하려고 그러지? 니 주둥아리가 움찔움찔하는 걸 보니까네 딱 헛소린데. 안 속는다, 임마. 야, 사람 말을 좀 끝까지 들어보래도? 이거는 나랑 잘 아는 삼촌이 나한테만 살짝 말해준 건데 아무 부작용 없이 네 그 시기를 코끼리 사이즈만큼 크게 만드는 비법이 있대. 뭐 진짜로? 뜸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봐. 그게 뭔데? 근데 네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약속 먼저 해라. 이 자식이 정말 답답하게 구네?
말 안 할 테니까 빨리 그 비법이나 말해봐. 네 항리마을에 모터 만드는 공장 있는 거 알지? 거기에 공업용 자석이 있는데 그것을 네 거시기에 달고 다니면 거짓 하나 안 보태고 거기가 소처럼 엄청나게 커진대. 뭐? 공업용 자석. 그래, 생긴 건 딱 도나스처럼 생겼는데 그걸 네 거기에다 딱 끼우고 붕대를 칭칭 감고 몇 달만 달고 다니면 엄청스럽게 커진단다. 에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 무거운 걸 어떻게 매달고 다녀? 네 내 말 못 믿겠냐? 그 삼촌이 사실 건달 생활하는 삼촌인데 건달들은 거기를 이따시만하게 키우려고 자석을 아랫도리에 끼우고 생활한다잖아. 그래, 정말 틀림없는 거지. 전 친구의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당시 제가 살던 고향에는 각종 공장이 여럿 있었는데 거기서 쓰는 자석 부품을 구해서 그곳에다가 달고 다니기만 하면 커진다는 이야기가 가뜩이나 작아서 고민 많았던 청소년 시절의 저한텐 그렇게 솔깃하게 들릴 수가 없더라고요. 또 그 방법이 바셀린이나 쇠구슬을 씹는 것보다 훨씬 덜 고통스러울 것 같았죠.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공업용 자석 2개를 구해서 친구 만수리와 함께 나누어 끼고 다녔습니다. 사실 말이 자석이지 그게 무게가 상당해서 일상생활도 힘들 정도였어요. 그걸 그곳에다 끼우고 붕대로 칭칭 담고 다녔는데 마치 돌덩어리를 달고 다니는 것처럼 늘 하복부가 묵직했고 뭉근한 통증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을 크게 키울 수 있다는 일념하에 이를 악물고 미련하게 참고 살았던 거죠. 차라리 공부에 그런 끈기를 보였으면 뭐가 됐어도 진작 됐을 텐데 엉뚱한 곳에다 인내심을 발휘했으니 제가 생각해봐도 참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공업용 자석을 끼고 산 지 일주일 그리고 한 달이 넘고 2달이 다 되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만수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2손 2발을 다 들고 포기를 선언하더군요. 근태야, 미안한데 나는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사람 할 짓이 못 된다. 야, 아직 2달도 안 됐는데 벌써 포기하려고? 내가 어지간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맨날 거기에 상처 생기고 닦지 않고 진물이 나서 도저히 일상생활이 안 되는데 어떡하냐 그럼? 이러다 커지는 게 아니라 떨어질까 봐 겁난다니까. 암튼 난 오늘부로 그만할라니까. 니는 더 하든 말든 니 알아서 해라. 야, 임마.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전우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지. 이런 법이 어딨어? 전우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니 나 3대 독장거 알잖아? 만에 하나 니랑 이 짓하고 앉아있다가 툭 하고 떨어져 버리면 우리 집안 대가 끊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평생 친구 원성 듣고 싶지 않으면 니도 이제 그만해라. 그래, 그럼 니는 그만해라.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난 반드시 거기를 활동만하게 키우려니까. 두고 보라고. 전 친구의 포기 선언에 오히려 엉뚱한 호승심이 일었고 무려 6개월 동안 그 무거운 자석을 달고 살았습니다. 당연히 상처가 생기고 아물기를 반복했어요. 소변을 보는 것조차 고통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자석을 단 지 반년 만에 정말 신기하게도 제 그곳의 크기가 확연하게 달라져 있더라고요. 평소 평온했을 때는 크기가 2배 이상은 커져 있는 것 같았고 화가 나 있을 때 크기는 서너 배는 너끈히 커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 너무나 큰 성과에 엄청난 희열을 느꼈어요. 이걸 바로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는구나. 역시 피와 땀은 배신하지 않는구나 하고 어마어마한 성취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성장기 시절 무리한 물리적인 압력이 기형을 만든 것일 수도 있겠죠. 혹시 제 이야기에 혹해서 따라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제 경험담은 의학적으로 전혀 증명되지 않는 사례니까 노파심에 미리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가시적인 성과에 한껏 고무됐던 전 자석을 달고 다니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10대를 넘어 군대에 입대할 때까지도 꾸준히 자석을 달고 다녔으니 한 5, 6년은 좋게 그 짓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그 고통에 인이 배겨서 딱히 통증도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전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것을 비로소 갖게 되었죠.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참 부끄럽지만 그 결과는 제가 처음으로 꾸준히 뭔가를 노력해서 이룬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끼리처럼 커진 그것이 마치 훈장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공중목욕탕이나 화장실에 갔을 때 제 그곳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기까지 했습니다. 전 군제대를 하고
용접 기술을 배워서 용접공이란 직업을 가졌어요. 사실 외모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딱히 내세울 것 없는 그저 그런 남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제 여자친구는 절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엄청난 크기의 그것 때문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죠. 밤마다 제 그것을 욕망하는 여자친구를 보며 속으론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거 하나만 있으면 장가 가는 데는 문제가 없겠구나 하면서 나도 남부럽지 않은 뭔가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전 그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됐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비록 넘치는 살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단란한 가정을 꾸렸다고 자부하면서 살았죠. 그런데 엉뚱한 문제 때문에 평화로운 저희 가정에 금이 갈 거라고는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 문제는 바로 아내의 의부증 때문이었습니다. 당신,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해 떨어진 지가 언젠데 왜 지금 들어오냐고. 내가 오늘 동료들이랑 술 한 잔 걸치고 온다고 했잖아. 그게 아닌 것 같으니까 하는 소리지. 당신, 솔직히 말해봐. 동료들이랑 술 마신 게 아니라 어떤 년이랑 뒹굴다 온 거 아니야? 뭐? 아니, 이 사람아, 그게 무슨 소리야? 가정 있는 남자가 누구랑 뒹굴어? 누구랑 뒹굴긴. 말뚝만한 당신 거시기에 환장하는 어떤 년이랑 뒹굴었겠지. 아니, 왜 이렇게 생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정말? 여자한텐 안테나 같은 촉이라는 게 있어서 웬만하면 다 들어맞는다고. 그러니까 솔직히 실토해. 어떤 년이랑 배꼽 맞췄어, 어? 이 사람이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는 뜬금없이 근거 없는 의심을 일삼았어요. 밤일에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딴 여자한테 힘을 썼다며 생트집을 잡기도 했고, 제가 동네 아주머니한테 인사라도 하면 아내는 그 아줌마랑 머리채를 잡고 생난리를 피웠습니다.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하고 해명을 해도 아내의 의심병은 점점 집착으로 번져갔어요. 그리고 나중엔 자기 자신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큰 마음의 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결국 아내는 젖먹이 아들을 남겨둔 채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전 아내가 치료를 잘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자기 화병에 못 이겨 결국 제 손으로 인생을 마감해버렸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의부증이라는 게 사람 하나를 망가뜨릴 만큼 무서운 것이란 것도 그때 처음 알았죠. 이게 다 무식하게 크기만 큰 제 아랫도리 때문이란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 슬퍼할 겨를이 없었어요. 어떻게든 어린 아들을 키우며 살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집 저 집 동네 아주머니들 손을 빌려가며 어린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내가 죽고 제가 혼자 됐다는 소문이 동네에 쫙 퍼진 이후로 동네 아주머니들의 눈빛이 이상하게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상처한 호라비를 불쌍하게 여겨서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이유는 다른 데 있었어요. 재영 아빠, 오늘 우리 집에 좀 와줄 수 있어요? 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이상하게 우리 집 안방 형광등이 깜빡깜빡하네? 재영 아빠, 별일 없으면 우리 집 형광등 좀 갈아줘요. 네? 왜요? 바깥 양반 계시잖아요? 아이 참, 그이는 나흘간 출장 갔어요. 그러니까 재영 아빠한테 갈아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술상도 봐줄 테니까 이따 재영이 재우고 TV에 애국가 나오면 살짝 우리 집 들러요. 알았죠? 입술을 벌겋게 칠하고 눈웃음을 치며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시커먼 속내를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처음에는 유혹인 줄도 모르고 순진하게 넘어갔다가 곤욕을 치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제 그곳에만 관심이 있더군요. 이미 제 크기가 어마무시하다는 소문이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파다하게 퍼졌는지 직접 보고 만져보고 싶다며 간사를 부렸습니다.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다는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아들 키우며 먹고 살 일도 바빠 죽겠는데 동네 여자들의 미친 듯한 추파질에 혼이 다 빠져나갈 판국이었습니다. 엉덩이를 들썩이는 마누라를 단속하지 못한 남편들은 애먼 제 멱살을 잡고 흔들기 일쑤였죠. 그 덕분에 전 어린 아들을 들쳐업고 이사를 몇 번씩이나 다녀야만 했어요. 그땐 정말 평범하지 못한 이놈의 가운데 딸이가 죽도록 원망스러웠습니다. 그곳을 키우기 위해 자석을 달고 다녔던 행동이 참 후회 막심했던 순간이었어요. 여인의 살레음을 밝힐 때야 좋았지만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은 저에겐
거대한 그것은 거치적거리는 고깃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도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갔고 제 흰머리가 늘어가는 만큼 아들도 나이를 먹었죠. 장성한 아들은 번듯한 직장에 취직해서 지 밥벌이를 하고 살았고요. 직장 동료를 아내로 맞아 자기 가정도 꾸렸습니다. 아들을 장가 보내고 나서야 전 조금 안심을 할 수 있었어요. 이제 며느리도 봤으니 조용히 낚시나 하면서 남은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생각조차 사치였습니다. 그놈의 그곳은 제 평화로운 일상까지 다 망가뜨려 버리더군요. 아직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지 못한 아들 내외는 저희 집에서 신접살림을 차리게 됐는데요. 며느리랑 같이 살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여간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특히 날씨가 무더운 여름에는 아무래도 파자마를 입고 생활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커다란 그것이 툭 튀어나와서 민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얼굴을 붉히며 시선을 돌리는 모습도 여러 번 봤고요. 그래서 더더욱 조심하면서 지냈는데 글쎄 그게 사달을 만들 줄은 저도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한 며느리가 한참 머뭇거리더니 어렵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저 아버님, 제가 어려운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망설이니? 괜찮으니까 편하게 말해봐라. 어휴, 제가 너무 민망해서 말을 못하겠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저도 알지만, 아버님,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잖아요. 산 사람 소원 정도는 한 번쯤은 들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아이고, 답답해 죽겠다. 어서 말해보라니까. 아버님, 저 딱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될까요? 네? 뭐라고? 아니, 재아가, 그게 무슨 소리냐? 안아달라니? 아버님의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정말 딱 한 번만 경험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인생 살면서 이렇게 크고 튼튼한 건 보지 못했어요. 아버님, 미친 소리 같겠지만 제발 부탁드려요.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넌 내 며느리고 난 네 시아버지야. 어떻게 나한테 그런 짓을 하라고 하니? 저도 알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저도 잘 안다고요. 하지만 아버님 걸 생각만 해도 몸이 달아올라 뜨거워지는 걸 어떡해요. 아버님이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큰 사람으로 이름을 올린 이후부터 이 말도 안 되는 호기심이 이성을 압도해버렸다고요. 그래서 그게 내 탓이라는 거냐? 네, 아버님 탓이에요. 아버님 뉴스 인터뷰 나가고 전국 각지에서 아버님이랑 한번 해보겠다고 몰려든 여자들 보면 몰라요? 모르면 몰랐지 알게 된 이상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아버님이랑 비교되는 작고 시들시들한 그 이것만 보고 제가 평생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왜 같은 아버님 핏줄인데 그이는 저렇게 작은 건데요. 저 이러다가 바람나고 말 거라고요. 아버님이 채워주신다면 모를까. 아버님, 제발 부탁드려요. 네? 절대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돼. 네가 너무 취한 것 같으니 난 오늘 일은 못 들은 걸로 하마. 아버님, 저 멀쩡해요. 제발요. 네? 며느리의 도를 넘는 요구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환장하겠더군요. 아무리 제 것이 탐난다고 해도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유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전 이대로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용하다는 비뇨기과를 찾아다니며 축소 수술을 할 수 있는지 열심히 알아보려 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결론은 똑같더군요. 기형적으로 자라난 제 그것을 축소하는 건 현대의학으로 불가능하단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전 좌절하고 말았어요. 같이 사는 며느리는 저의 완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아들만 출근하면 노골적인 유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제 걸 확 잘라버릴 수도 없었으니 도무지 뾰족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들 내외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애들한텐 말 한마디 없이 지방의 작은 월세방을 얻고 애들을 떠나버렸어요. 그것이 아들과 며느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아들은 저에게 제발 다시 돌아와서 같이 살자고 했지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혼자서 외롭게 산 지가 어느덧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아들이 가끔 보내주는 손자 사진을 보며 사무치게 외로운 마음을 달래며 살고 있네요. 이게 다 제가 만든 결과입니다. 그저 물 흐르듯이 자기한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았으면 아내와 함께 손자의 재롱을 보며 살았을 텐데 말입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제 그곳에 끼워진 자석 덩어리를 당장 빼서 먼 바닷속으로 던져버렸을 겁니다. 철없던 그때의 그 행동이 정말 너무 후회스럽고 원통스럽네요. 어처구니 없는 행동으로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던 제 인생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충고와 질책의 한마디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